화요일에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오늘 화요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강보합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크게 움직임을 띠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좀 관망세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두드러지고 있고요. 좀 크게 하락하는 섹터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장 한번 분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1,420원 네. 정도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1,440원대까지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이제 추산해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사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특히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 자체가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3월 30일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뭐 오늘 같은 경우 좀 매수세가 좀 잡힌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3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상방 자체는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양 지수 모두 좀 자리 싸움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켭니다만 좀 최근에 좀 많이 강했던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섹터에서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좀 강보합권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제로 느끼는 어떤 체감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인 투자분들의 좀 많이 관심을 받았던 섹터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 좀 그런 오전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최근의 시장 속에서는 조선과 방산이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그런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버텨도 심리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느낌, 이러한 좀 힘든 시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슈 하나씩 공략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 어찌 보면 최근에 테슬라의 급등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한 소식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율주행 안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이슈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센세이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아디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좀 보급하려는 데 상당히 좀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 차종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기능을 넣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 속에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상당히 좀 더 먼저 좀 해당되는 어떤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미국 자체가 좀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은 완화하면서 그 어떤 선두에 대한 어떤 그런 건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차량의 어떤 사고나 전기차의 어떤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동일시하는 반면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인명사고 이제 자율주행으로 인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뭐 도로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엄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이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주별로 좀 산재해 있는 법규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이제 뜯어 고치기 위한 어떤 좀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됐을 때 이런 좀 테슬라의 어떤 좀 FSD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ADAS라는 부분과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ADS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활성화하려는 부분이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뭐 보고 절차를 좀 완화하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시스템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 보고의 어떤 간소화된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좀 모멘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전기차를 비롯해서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좀 충분히 많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도 대형 트럭이 자율주행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더 완화해주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비아디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각각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주로 꼽힐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자동차 큰 회사가 이제 현대 기아차가 아닐까 그쵸.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현대 기아가 어쨌든 가장 큰 회사여서 현대 기아의 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제가 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현대 오토에버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제가 볼 때는 좀 대부분의 지금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중요한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좀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8,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67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4% 정도 증가를 하면서 1분기 기준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랑은 좀 연동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적을 통해서 어쨌든 회사의 존재감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차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계열의 물량을 대부분 다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위치를 좀 보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소프트웨어가 단순하게 차량에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뭐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제가 볼 땐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포트폴리오는 분명히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오토에버가 살짝 좀 무거운 종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대장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대 오토에버를 좀 대장주로 보게 된다면 따라갈 종목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종목은 저는 이제 중에 하나가 바로 퓨런티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ADAS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 퓨런티어는 이러한 좀 기술을 포트폴리오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아무래도 뭐 AI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판단 알고리즘이 좀 많이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기술이 또 이제 뭐 현대 오토바이랑 마찬가지로 차량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UAM,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쪽에 관련된 쪽으로도 좀 제가 볼 때는 기술의 확장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 여기에 대해서 프론티어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퓨런티어하고 현대 오토에버 각각 어찌 보면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자율주행 완화에 대한 기대감,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들 받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 직진은 원전 쪽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체코 원전 잭팟, 원전주 급부상. 자, 저 안에서 어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내일이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체코에 대한 기대감들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숫자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 자체뿐만 아니라 좀 투심 자체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보수든 진보든 당을 가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원전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필요성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를 좀 비롯한 사실은 전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력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조절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이 원전과 관련돼서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체코 지금 이제 두코바니 관련돼서 지금 신규 원전 수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09년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 거의 16년 만에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월 정도쯤에 제가 볼 때는 수주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 쪽에서 좀 태클을 걸었죠. 왜냐하면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와 절차와 관련돼서 좀 절차적인 문제를 걸었고 한 손이 너무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태클을 걸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뭐 항소까지 진행했던 부분들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체코 같은 경우가 이제는 그건 아니다라고 좀 판결을 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5월 중에 아무래도 일단은 좀 계약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개 좀 날짜가 나오곤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날짜를 좀 찝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뭐 어쨌든 원전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재료 소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거와 관련돼서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수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멀린 지역에 2개의 원전을 추가로 이제 건설하는 계획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 2개의 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수주로 인해서 재료 소멸이 아니라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26조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자막이 나옵니다만 금액 자체가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팀 코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원전과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이런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하셨던 그런 좀 대장주를 어떻게 보면 필두로 한 지금 원전 섹터들 같은 경우가 조금씩 밑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좀 지금부터 충분히 좀 담아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두코바니 쪽에서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로 가장 기대감 받고 있는 사업 규모가 한 26조 원.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이슈가 더 나온다고 한다면 2+2. 만약에 이 수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팀코리아 안에서도 해당되어 있는 만큼 대장주로 꾸준하게 역할을 해왔는데요. 좀 기간의 수급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좀 대장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차트상 보게 된다면 뭐 BHI가 워낙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통적으로 이제 대장주를 찾게 된다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분기 지금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독보적인 활약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주와 관련돼서는 해외 어떻게 보면 플랜트와 관련된 부분하고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좀 이런 에너지 쪽과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좀 수주를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쳤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에너지 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이제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이라든지 가스 터빈 같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삼박자를 좀 고루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주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날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일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실적보다는 향후에 대한 실적 자체가 좀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좀 가스터빈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2026년, 2027년부터 좀 본격적인 좀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2027년과 관련해서 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을 좀 보면서 물론 지금 좀 주가 자체는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제가 볼 때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밑에서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BHI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좀 따로 가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G2 파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G2 파워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은 36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G2 파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원전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에 AI 배전 2.0을 좀 공개할 것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AI와 관련된 쪽에서 어떤 모멘텀, 특히 전력 뭐 인프라 쪽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플러스 태양광 관련돼서는 최근에 좀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더해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신재생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태양광에 관련된 모멘텀도 G2파워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G2파워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또 이제 원래 이제 어떤 모멘텀 있는 원전과 관련돼서도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지금 원전 배전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쨌든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주 잔고가 한 1,200억 이상을 좀 수준을 넘어선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저렴한 어떤 부근에서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G2 파워도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원전이 살짝 눌렸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살짝 눌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지만 이전에 두산 엔빌 한 3만 원쯤 찍을 때요. G2 파워 무빙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함께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프로 공략주 받아볼 텐데요. LG CNS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한데 수급이 지금 보니까 엄청 짱짱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좀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습니다만 네. 기간과 연기금이 정말 거의 쓸어 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의 좀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어떤 차트 모양인데 약간 이렇게 U자형으로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AI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AI 좀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을 좀 그 분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AI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처음에는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인프라, 스트럭처,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LG CNS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부에서 R&D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어느 정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SKT의 어떤 그런 보안 쪽과도 연결이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특히 보안과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분명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팔로알토 같은 경우가 이제 AI 쪽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M&A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제가 볼 때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G CNS 자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좀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LG CNS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좀 역대 실적을 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789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이 LG CNS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LG 그룹사에서의 어떤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 특히 이제 AI 쪽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영업이익의 증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기업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AI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정말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거의 뭐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8년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I 쪽에서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LG CNS가 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SK텔레콤과 관련돼서 좀 보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던가 좀 안전하게 지금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3% 공략주로 비교적 테마성을 타되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LG CNS 받아봤는데요. 가격 전략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열어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신규 상장할 때 좀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관심을 같습니다. 또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신규 상장하던 2월 5일에 어떻게 보면 좀 매수했던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그 부분이 한 5만 한 4천 원에서 5만 8천 원대까지 좀 이제 쭉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매물대를 분명히 소화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물대 상단이 일단 1차 목표가로 5만 8천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위가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1차 목표가로 5만 8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 5만 8천 원 달성하고 그 위에 안착 시도했을 때 더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3% 공략주기 때문에 어쨌든 좀 타이트하게 1차 목표가를 드립니다만 이 매물대를 뚫었을 때는 충분히 신고가 행진을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저는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5만 1천 원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는요? 일단은 좀 이 시장 자체 제가 볼 때는 좀 흔들림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종목에 대한 어떤 보유를 하되 좀 짧게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손절가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자체는 분명히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소망도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하나오션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요. 조선도 같이 눌리거든요. 근데 HD, 현대, 마린솔루션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또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야 하는 건지 매수 기회라고 봐야 하는 건지 3% 공략주로 가져오신 이유는요? 일단은 조선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 3사들 같은 경우가 사실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급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증명된 부분들이 내년 내후년에도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때 오히려 지금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모든 조선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3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좀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이제 배를 만드는 쪽과는 약간은 좀 별개로 좀 다른 키워드를
키워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IMO 같은 경우가 중기적으로 이제 탄소에 대한 어떤 감축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솔루션 수요까지 좀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조선 같은 경우도 탄소 제로와 관련된 결국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 이후의 선박에 대한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그 애프터 마켓과 관련돼서도 이 회사의 좀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친환경 선박을 받아야 됩니다만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선박은 못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고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개조해야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미래 성장 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기자 쪽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좀 소외됐던 좀 그러한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좀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HD 한조해 살펴보면요. 네. 비교적 늦게 올랐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기도 했지만요. 오늘 좀 빨간불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요. 오늘 좀 조정날 때 죽는다라고 한다면 3%그 이상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어디까지 열어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해내는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025년 올해 1월 22일 날 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급하게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매물대를 지금 4월 달에 한번 넘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저항을 좀 맞으면서 내려왔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요 앞전 고점을 좀 넘어가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한 17만 5천 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고점을 특히 이제 매물벽을 좀 소화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1월 달에 세웠던 요 고점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매물벽을 얼만큼 소화하는지 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손절가까지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13만 원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13만 원대 라인에서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제가 볼 때 라인을 깨게 된다고 하면 뭐 손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거의 요 라인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을 좀 제가 볼 때는 지지 라인으로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13만 원을 좀 손절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이야기에 대해서도 가볍게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 살짝 오름폭 키워가고는 있지만 한화오션 여전히 마이너스 10%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 파란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선방산 오늘 오후장 계속 힘들까요? 일단은 좀 수급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방산이 어떻게 보면 한쪽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편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여기 또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좀 이렇게 좀 같이 어떻게 보면 페어링을 하면서 그쵸.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방산과 조선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하락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하락하거나 조정받는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전략보다는 오히려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조선과 지금 이제 방산과 관련된 하락을 좀 더 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조방산 쪽의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